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면희의 제3정치, 인해의 공동선의 정치. 오늘은 서울시 광명현 교육감님 모시고서 교육정책, 특별히는 사립학교와 관련되어진 논의를 집중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광명현 교육감님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다시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최근의 근황을 좀 재미난 에피소드 있으면 좀 들려주시죠. 예, 아주 바쁘게 지냈는데요. 예. 5월 14일 날 그 서울교육희망 공동선언이라는 게 행해졌습니다. 네, 거기 뭐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예, 네.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서울교육감이 손을 잡았죠. 그렇죠. 서울교육의 희망을 만들어내자. 네. 손을 잡았고요. 또 서울시 의회와 시민사회가 뒷받침을 약속했고요. 네. 특히 25개 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시장과 교육감과 함께 그 교육희망 만들어내기 위해서 같은 교육 철학과 교육 전망을 가지고 교육 예산을 세우고 집행해보자. 네. 이렇게 결의를 모았어요. 네. 아주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시장님, 박원순 네. 시장님하고 네. 그다음에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네. 서울시청의 네. 광명현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의기투합을 한 거네요. 서울시의 교육을 희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 의기투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최초의 일이고요. 네. 서울에서 처음 한 거죠. 원래 서울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은 교육 문제를 갖고 다투나 보다 이런 잘못된 인식이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무상급식을 가지고 전임 오세훈 시장님하고 격돌을 하는 바람에 네. 주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본래 교육에는 여야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당연히 네. 시장과 교육감이 네. 또 구청장들이 손을 맞잡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이제 그 당연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드렸고 특히 시장과 교육감, 구청장, 서울시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의 토대, 그러니까 같은 교육 철학, 교육 지향, 교육 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폭넓게 합의했다는 데서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내년도 2013년부터는 네. 서울시청의 교육 지원 예산에도 네. 구청들의 교육 지원 예산에도 네. 당연히 이 공동선언의 정신과 원칙, 정책과 프로그램이 녹아있게 되거든요. 네. 사실 시점도 그래서 5월 달에 한 겁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네요. 네. 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예산안을 10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거든요. 네, 보통. 예, 그러면 되게 이제 5월 중순쯤부터 예산 기조를 설정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월 14일 날 이와 같은 공동선언을 해낸 것은 2013년을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에 네. 이 선언의 네. 정신과 취지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무언의 전제가 있는 것이고 네. 또 굳은 다짐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뭐 저는 최근에 뭐 인해 제3정치라는 책을 쓰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해서요. 그러다가 마침 속초 양양에서 환경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간 김에 네. 엎어진 김에 하루 쉬었다 온다고 다음날 아침에 그냥 그 설악산으로 해서 예. 비선대까지 쫙 올라갔죠 혼자서. 예. 그랬더니 가슴이 확 트이는데 저 가끔씩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재충전도 필요한데 좀 휴식은 좀 취하지 못하셨습니까? 2주 사이에? 저는 마침 교육감 협의회가 경주에서 있었어요. 네. 예,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는 교육감 협의회라는 것이 좀 낯설 텐데요. 네. 우리나라에 16개 민선 교육
자치구가 교육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16분의 교육감이 2달에 한 번씩 모여요. 네.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죠. 네. 그런 다음에 의견이 모아지면 교과부 등에 대해서 각종 제안과 건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교과부에서 그런 제도 개선 사항들을 네. 검토해서 대부분은 뭐 수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서 교육감들 그 교육감 협의회라는 것이 이제 2달에 한 번씩 뭐 물론 굉장히 지난 회의입니다만 그때 전국을 돌면서 하니까요. 각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경주를 갔었어요. 네. 경주 간 김에 불국사도 한 10년 만에 가봤나요? 그렇습니까? 네. 네. 참 좋더만요. 예, 불국사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간 기억은 있는데 그러시죠? 예, 그 뒤에 따로 불국사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각 교육감님 10년 만에 그래도 가셨네요. 네, 저는 그래도 10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불국사 간 지가. 네. 근데 언제 가도 너무나 그렇죠. 좋고요. 네. 특히 경주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 KTX 타면 2시간 5분 만에 네. 서울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네. 그렇죠. 예, 그 토함산의 정기를 잠깐 흡입하고 왔죠. 그렇습니까? 예. 하여간 뭐 그 경주 불국사 얘기하니까 고등학교 생각 시절 납니다. 근데 그 저희 때는 뭐 어쨌든 그 한국 사회에서 신분 상승하려면은 공부라도 열심히 하면 사실 그 이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광명 교육감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시긴 한데 범생이었죠. 네.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그나마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오늘날의 그 교육은 여전히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점차 이제 닫혀가고 있다는 게 비극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공교육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모를 만났던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오지에서 태어났던 아주 가난한 부모를 만났던 상관없이 공교육 12년을 거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소질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실질적 기회균등을 이뤄내고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다 이끌어내서 사회가 가장 풍요로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계급계층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교육회장에서. 네. 만약 공교육이 계급계층에 진다. 그러면 이건 공교육의 실패죠. 그렇죠. 그럼 무엇을 갖고 우리가 공교육이 계급계층을 이기냐 지느냐를 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지표는 이런 거예요. 물론 명문대가 최고의 가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가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 훌륭한 시민으로 또 생업 종사자로 얼마든지 직업인으로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명문대 입학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지역사회의 학교를 다니든 n분의 1의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은 n분의 1로 평등하게 명문대 접근권이 있어야죠. 그런데 서울의 예를 들면 금천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상합니다만 그러니까 어떤 구하고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구에서는 어떤 구하고 제일 그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로 따져봤을 때 제일 못 들어가는 구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구가 그 18배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 3구라는 곳하고 또 제일 낮은 1구 9하고 격차가 18배까지나 난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자치구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명문대 진학자의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다 아실 테니까 강남구 같으면 14.5%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제일 못한 구의 경우에는 0.8%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배 이상이 나요. 근데 이 격차가 중요한 건 이 격차가
좁혀지고 있냐 늘어나고 있냐거든요. 그렇죠. 지난 10년간 늘어났어요. 추세가. 예. 좁혀져야 되는데. 교육 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교육 정책이 잘못된 그렇죠. 거죠. 공교육의 실패죠. 이거보다 더 생생하게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큰 문제인 게 사람들이 우리 동네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이사 가야겠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의 토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균형 발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부익부 빈익빈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회 양극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회 양극화가 되면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결국은 민주주의가 양분된다는 뜻인데 민주주의가 없어진다는 뜻인데 네.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공교육의 존재 의의는 모름지기 사회 경제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통합과 사회 연대를 구축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은 기회균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격차가 확대된다는 건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지난 5년간 역주행이 또 많아졌어요. 네. 더 심화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공교육이 아주 크게 실패한 것으로 봐도 틀림이 없는 것이고요. 이걸 바로잡는 문제에 저도 지금 천착하고 있습니다. 네. 혁신학교가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 10년을 네. 추세로 본다면 좀 더 가까이로 한 5년 정도 추세로 본다면은 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거거든요. 이때 사회 양극화의 심화라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 격차가 벌어졌다. 그걸 그렇죠. 뜻하는 거죠. 네. 달리 또 말한다면 이제 한 4년 전쯤에 우리 국민 소득이 대략 2만 달러 선이었는데 이게 그 금융위기 겪으면서 17,000달러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2만 달러 선으로 회복이 됐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는 비슷해졌는데 명암은 달라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대기업을 비롯한 재벌그룹의 부는 확장된 반면 그 나머지 영역은 그렇게 되면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 때는 그나마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교육이 그렇죠?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의 영역도 똑같이 확장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비극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겨지는 10년, 20년 후에 사회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려면 네. 오늘의 학교 교육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의 학교 교육이 오늘의 사회경제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심지어 강화하고 심화한다면 네. 사회경제 양극화의 해소 전망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공교육 당국이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공교육 당국은 주로 이제 학력 신장이라는 거에 매달려 왔고 그러면서 이런 계급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학교 격차에 대해서는 애써 눈 감아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하면 21세기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학력, 그 창의성과 인성, 협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학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키워주고 특히 그 핵심이 이제 배움의 즐거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워줘서 120살 사회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이제 평생학습 사회인데 이 평생학습 사회에서 고령 인구로 잘 나이가 들려면 배움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역량을 키워주는데 한편으로는 전력을 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학력, 새로운 개념의 자기주도성 네. 이걸 길러주고 또 한편에서는 이 학교 간의 격차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됩니다. 네. 그거는 줄이려면 다 간단하죠. 가장 못한 학교에 가장 많이 지원해줘야죠. 네. 이건 뭐 과감한 역차별, 차별 시정적 조치를 통해서 가장 좋은 선생님들이 그리로 가시고 가장 좋은 시설이 가장 먼저 그리로 가고 가장 많은 자율성이 거기에 또 투입되고 이런 방식으로 교육 정책을 완전히 새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정말 고민 중입니다. 2013년 계획안에서는 그것이 뚜렷이 느껴질 수 있도록 네. 지금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오늘의 그 초점을 맞추는 주제는 그 이제 사학교육 정책 어떻게 네. 할 것이냐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교육이 어찌 보면은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마지막 영역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육이 중요한데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적지 않은 영역이 사학재단이죠. 근데 이 사학재단에서는 그 이 아주 자주 빈번하게 비리가 많이 터져 나와서 사회 문제가 되곤 했거든요. 교육청에서도 일부 사학재단의 경우 비리 감사를 들어가서 뭐 어쨌든 그 평가를 통해서 임원에 대한 징계를 또 이렇게 내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법원 가면 늘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 봐야 하는지서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우선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사학은 건전 사학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일부 비리 사학이 여전히 있고, 그것이 전체 판을 이제 흐리게 하는 것이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해야 됩니다. 네. 제가 취임한 이래로 비리사학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 지역 교육청에 분산되어 있던 그 감사 인력을 다 중앙으로 집중을 시켜버렸어요. 네. 왜냐하면 지역청에서는 자꾸만 그 현장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좀 봐주기 감사. 네. 우리가 남이가 뭐 서로 교육계에 오래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도 다 알 수 있고 그렇죠. 또 오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봐주기 감사하고 팔이 안으로 긋고 그래서 지역청의 감사 인력을 다 본청으로 집중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는 그 비리사학 제보가 있을 경우에 네. 아주 철저히 파헤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비리가 드러났어요. 네. 그렇지만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지 서울시 교육청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자금 같은 걸 파헤친다든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파헤쳐서 이제 그 이사장과 나머지는 허수아비 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이사장과 이제 그의 추종 이사들 네. 아주 그 독립성이 별로 없는 이사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런 분들로 이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 아주 심하다고 판단되면 죄다 이사 취임 승인 취소를 네. 했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뭐 이사장은 비리가 너무 분명해서 네. 취임 승인을 취소해도 되는데. 네. 나머지 이사들은 아무 한 일도 없고 네. 가만히 있지 않았냐. 그런데 이 사람들까지도 연대 책임을 물리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법원에서 네. 좀 더 이 비리사학의 비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좀 과감하게 네. 그 방조 책임을 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실정법 그 사립학교법에 네. 과거에는 그런 방조 책임을 이유로 방조 책임을 물어서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2007년 사립학교법이 재개정되면서 그런 그 조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단순한 그 방조 책임을 물어서 이사 승인 취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방조 책임은 언제나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러질 좀
그러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네. 이 질문 하나 좀 받고 예를 들어서 들어가시죠. 이지 캠프님께서 상당히 이렇게 학술적인 질문을 해 오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교육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존 롤즈의 정의의 원칙, 그리고 또 헤드스타트 운동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교육 격차가 사실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재정이 풍족한 자치구 사립학교와 그렇지 못한 예를 들어서 자치구 또는 이 학교 간의 예를 들어서 격차가 벌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은 설득하면서 재정이 적은 곳에 많이 투여하는 그 과정에서 이 설득할 수 있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보관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이거는 이 사립학교를 구태여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자구, 그다음에 가난한 구, 또 부자학교, 가난학교. 그럴 때 부자학교, 부자구로 하여금 가난학교로 재정을 이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 설득을 해 들어갈 때 롤즈식의 예를 들어 접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쨌든 그런 정책적 보관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더 많이 필요한 것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원칙에 반대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 원칙을 그렇지만 뚜렷하게 견지하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지가 않을 뿐이에요. 현실에서. 근데 이제 저희는 그 원칙을 예산 배정이나 인력 배치나 또 시설 우선순위 결정이나 이런 데서 다 전면적으로 적용해보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구에 부자학교가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가난한 구라는 건 이제 그 주민이 대부분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구가 가난한 자치구 아니겠어요? 세수가 많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아마 그 상황을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치구 안에는 당연히 가난한 학교들이 많아요. 가난한 학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자치구가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못 해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 자치구에 있는 부자 학교는 더 부자가 되는 반면에 가난한 자치구에 있는 가난한 학교는 상대적으로 빈익빈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가난한 학교, 가난한 자치기를 학부모나 학생은 탈출하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자치구의 교육 지원 예산보다는 당연히 교육청의 교육 예산이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일단 교육청이 그런 가난한 학교 우선 원칙을 확고하게 설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중식 지원 비율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비율이거든요. 학생 중에서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받는 비율. 초등학교는 지금은 다 무상급식이 됐습니다만 중학교는 아직도 일부고 고등학교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무상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은 이제 차차상위 계층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저소득층 집안 아이들이죠. 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난한 학교거든요. 그 비율이 중식 지원 비율이 높은 학교, 예를 들어서 20%면 5명 중에 한 아이가 상대적으로 형편이 안 좋은 집안 아이라는 뜻인데 이런 학교들은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은 돈이 가게끔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중식 지원 비율이 5% 미만, 그러니까 100명 학생 중에 5명만 저소득층 학생인 거죠. 이런 경우 상대적으로 부유한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 3구에 위치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구에 있더라도
좀 노른자위에 있는 거죠. 네. 노른자위 지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북 교육 격차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디에 있건 강남에 있건 강북에 있건 중식 지원 비율 5% 미만 학교는 다 강남 학교로 보고 중식 지원 비율이 20% 넘는 학교는 다 강북 학교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식 지원 비율 20%가 넘는 학교가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데 그 교육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배정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와도 협력을 하고 서울시 의회도 하고도 협력을 하고 자치구하고도 협력을 하기로 한 게 지난번 공동선언의 아주 중요한 골자 중 하나입니다. 네.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점은 저 철학자인 제가 조금 보완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존 롤스의 경우에는 크게 사회 계약을 우리가 새롭게 맺을 필요가 있고 사회 계약을 맺을 때 내가 어떤 신분을 띠고 있는지를 일단 가리는 무지의 베일을 쓰고서 합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공정해진다.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베일을 벗고서 내 자식이 또는 내가 학교를 가는데 이게 가난한 학교더라. 이렇게 되면 별로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차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차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다. 그런 롤스식의 그렇죠. 정의관에 비춰보더라도 공적으로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가난한 학교에 좀 더 많은 교육비가 투자함으로써 사회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사회가 가야 할 정의의 방향이다. 그런 점에서 광명현 교육감이 시행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은 정의에 부합한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사학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사학재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또 긍정적 기여도 하지만 비리도 야기되어지는데 이 사학재단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해서 또 그래서 사학재단이 가야 할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 이유로 말미암아 이 사학의 비중이 유달리 높아요. 네. 이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초등학교는 이제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네. 50여 개 있습니다. 네. 서울에 600개 가까운 초등학교가 있는데 네네. 그 중에 50여 개가 사립학교예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좀 적은 편이네요. 10%가 안 되죠. 네. 반면에 중학교의 경우에는 379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109개 학교가 사립학교예요. 네, 한 30% 되는 거죠. 네. 그럼 좀 많아지네요. 예. 네.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네. 31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200개 학교가 사립학교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아졌네요. 63%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네.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네.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OECD 몇 개 국가를 보면은 이제 7~80%가 국공립이고 네. 20~30%가 사립 네. 정도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이제 뭐 미국은 중고등학교의 사학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요. 네. 영국은 8%, 네. 스웨덴 2%니까 우리 중고등학교의 사학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가시죠. 네. 근데 물론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거네요. 사학재단의 비율이. 네. 그게 이제 정부 재정이 모자라던 시기에 네. 교육열은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독지가들이 사학 설립에 나선 그런 덕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제치하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특히나 사학재단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 기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공교육의 바깥에 네. 위치한 약간 자율적인 약간의 자율성을 인정받는 그런 섬 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교육도 좀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됐었죠. 그렇죠. 우리 이제 전쟁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국가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네.
중고등학교 진학 욕구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네. 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제 사학을 권장했죠.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뜻있는 독지가들이 사재를 털어서 유경 사업을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한 7, 80년대 아이들 이제 베이비 붐 세대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아이들도 많아지고 하면서 약간 이것이 유경 사업보다는 약간 장사가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좀 흐른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사학 중에 그 좀 문제를 일으키는 네. 사학이 덜어 있죠. 네, 네. 그렇죠. 그 또 시청자 그 질문 하나 받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위키라는 분이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정치권에 사학재단 소유자가 많고 오히려 이제 이들이 의원직의 신분으로 뭐 족벌 경영을 하면서 사학의 비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 갖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좀 글쎄요. 예민한 질문입니다. 예. 네. 아마 국회 차원에서는 그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원이 네. 교과위에 교과 상임 교과위죠. 네. 위원이 될 수 없다든가 이런 아마 관행이라 룰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글쎄요. 사학재단 전체를 싸잡아서 아무튼 비판하고 매도하는 건 결코 옳지 않고요. 네. 그러나 골마낸 데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돼요. 근데 왜 이제 사학에 대한 그 인상이 나빠졌냐 하면 일부 비리 사학들은 막 돈을 뿌리고 로비를 하면서 그 교과부나 교육청을 물을 아주 흐리게 한 그 잘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착 관계를 만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안 하고 하더라도 봐주기 감사를 하고 손방맹이 처분을 하고 그나마도 안 지켜도 또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이 없고 이런 세월이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오고 나서 그래서 서울 교육을 예를 든다면 굉장히 다양한 그 제재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사 직무 정지 같은 것도 과거엔 감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 감사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사장이나 이사들에 대해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하겠다고 통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통고를 하고 나서도 한두 달 걸려요. 이 통고 처분이 완성이 되려면 왜냐하면 각종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의 제기 기간도 네. 설정해 줘야 되고 청문회 과정도 거치고 뭐 복잡해요. 그런데 이 한두 달 지나면 해임되기로 돼 있는 이사들이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후임 이사 선임한 거를 승인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취소하려 하나만 하잖아요. 이미 취소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후임 정하는 행위를 해버렸으니까 하고 나가는 거니까. 도로함의 탑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못하게 하는 제도로 보니까 잘 들여다보니까 그 직무정지 제도가 있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그것이 행사된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직무정지 제도를 네. 또 두게 된 거. 네, 행사를 하고 직무정지를 시켜버리고 네. 뭐 학급 감축 같은 거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특히 네. 비리 사학일수록 학생 수로 네. 좀 승부를 보는 경향이 있어서 네. 우리가 이제 학급 감축을 행정적 제재로 네. 재정 좀 가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사학 중에서 그런 아주 그 비리 사학일수록 더 그런데 그 사학의 자율성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교육 정책에
공식적인 교육 정책에 저항하고 네. 반기를 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두발 규제를 좀 하지 말자. 소모적인 신경전 이제 그만하자. 머릿속 채우는 일에 집중하자. 머리카락 갖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우리는 머리를 뭐 짧게 깎아야겠다. 이런 사학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오케이 그렇다면 당신들한테 아주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는 주지 않겠소. 시설공사 같은 거 중단하겠소.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다양한 제재 수단들을 강구해내고 있고 네. 최근에 우리가 이제 법적 수단 중에서 하나 사문화된 게 또 과태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태료도 살려내자. 그동안 한 번도 행사를 안 했지만 살려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이제 사회문제화가 잠깐 되는 과정에서 사학재단의 비리가 일부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었죠. 강북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 자택에서 그 5만 원권 현금 17억 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많은 돈을 축제하고 할 수 있었는지 뭐 거기에는 시설 비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급식에 따른 뭐 예를 들어 착복도 있었던 걸로 현재로서는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교육 비리를 감사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뭐 숭실학원 숭실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교육청 감사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이제 이렇게 책정이 돼서 뭐 8천만 원에 가까운 회수 조치도 내려졌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법정으로 끌고 들어가서 근데 법정이 통상 사학재단의 비리를 들어주는 경우도 많은 걸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현황,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교육청은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계좌 추적권 같은 게 없는 것이죠. 또 사람을 강제로 오라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제보가 없는 이상 비리의 실질에 다가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인 비리는 뭘로 드러나냐 하면 절차의 하자와 위법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차적 통제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구찮게 이런저런 절차를 꼭 밟으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 실질적인 위법과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확 높아지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절차적 통제를 위반했을 한 게 드러났다. 절차적 통제의 위반 여부는 쉽게 드러나거든요.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조사해 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절차적 통제 조치들을 위반했다. 그거 한다면 내용은 모르지만 실질적 비위가 있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절차적 위법을 교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뭐 설계도면 변경에 있어서 뭐 교비 이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에서 다 절차적 위법을 했더라. 그러면 굉장히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애들 말로 진짜 구린 냄새가 나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절차적 위법이 뭐 수십 가지가 쌓이더라. 그러면 이게 보기 나름으로는 소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강한 수를 뽑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은 그런 절차적 위법이 아무리 쌓여 있어도 적어도 10억대 정도의 횡령 배임이 입증되지 않고서는 좀 임원 승인 취소를 다 해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영권을 일시나마 정지 박탈하는 것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감사를 더 세게 잘 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또 안 생기겠지만 그러나 또 법원도 적어도 뭐 법적 기준이 다 있는 거겠지만요. 있는 것이지만
이 사학 비리에 관해서는 대단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도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근데 아쉬움이 바로 있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이면에는 그 법적 제도의 예를 들어서 미비 내지는 사립학교법이 갖고 있는 아마 계약성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네. 그거와 관련해서는 2007년이죠. 그 이 사립학교법이 개학이 됐는데 이 사립학교법을 박근혜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예.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네. 대표께서 주도해서 네. 사실은 사립학교법을 개학을 해서 박근혜법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이 갖는 폐해로 인해서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저도 그 입법 과정이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네. 2007년 법 그 사학법 재개정안의 골자는 개방 이사를 3분의 1 이상 요구했던 걸 4분의 1로 줄이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법사위 과정이 이제 최종 과정이란 말씀이죠. 네. 교과위를 지나서 이제 법사위를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입법되기 직전에 본회의에 올리기 직전에.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어떤 조항이 추가되냐 하면 이사 취임 승인 사유, 그러니까 이사 승인 취소 사유죠. 네. 요 취소 사유가 종전엔 7개였었는데 4개로 줄여버려요. 그 3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사유를 축소시킨 거예요. 네. 근데 그 축소시킨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회계 부정이나 법령 위반을 방조한 경우 이걸 지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사장이 이제 비리 전횡을 이유로 승인 취소가 됐단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보통 명예이사장 타이틀을 가져요. 그러나 이건 정식 이사는 아니에요. 네.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또 법인 일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냥 명예이사장일 뿐이에요. 네. 명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네. 명예만 갖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명예이사장이라는 그 직함을 가지고 또다시 전횡을 하죠. 왜냐하면 과거에 자기가 영입한 이사들이고 특수한 관계, 뭐 친분 관계에 있는 이사들이고 그러니까 법인을 지배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과거의 법은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했잖아요. 네. 방임한 이사들은 다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 조항을 또 뺀 겁니다. 요것을 취소 사유 중에서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되풀이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허수아비 이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허수아비 이사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됐고 허수아비 이사들을 통해서 실세 이사장이 뒷전에 물러앉아도 계속 법인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립학교법은 저는 계약이라고 분명히 보는 것이고요. 가장 의문스러운 것은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이 마지막 그 안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은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이 돼버렸는데 네. 이거는 최초의 발의안에는 없었어요. 네. 법사위 논의안 중에도 없었어요. 일종의 그 어쨌든 야합 검은 뭔가. 네, 검은 야합 내지는 검은 로비가 이루어져서 사립학교법이 건강해지기보단 개혁된 측면으로 어쨌든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면 그 사학의 비중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건 높긴 한데 실제로 이 비중이 높은 만큼 그분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하는지 아니면 교육이 갖고 있는 공적 기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이 뭐 국가의 재원이 적지 않게 투여되는 네. 걸로 아는데 그럴 경우에 이걸 정말 그 사적 자율권에 맡겨야 되는지 아니면 공적 길로 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그렇죠 좀 명확하게 좀 더 짚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요. 그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죠. 지금 공립이냐 사립이냐 하는 것은
누가 학교를 만들었느냐, 설립했느냐의 문제지. 사립학교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뭐 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 운영 자금을 공적 자금에 기대고 있거든요. 서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전체 비용 중에서 사학법인이 부담하는 비중은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평균입니다만. 교육청 지원이 67%예요.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나머지는 이제 25%가 학부모들의 수업료 등 납입금이고요. 나머지가 아주 조금 이제 수익 사업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교육청의 돈이 67%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금이죠. 세금. 사학에도 공적인 교육청의 재원이 투입되니까 사실은 순수한 의미의 사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공적인 교육기관의 측면이 더 강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예,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 공적 자금을 사용하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고 책임 있게 집행해야 될 책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사실 개방 이사도 두도록 하는 것이고, 그렇죠. 감사도 2명 이상 두게 하고 1명은 특히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엔 공인회계사 자격을 반드시 갖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규제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토론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본 결과로는 그런 2007년의 사학법 재개정으로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대폭 축소됐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들, 사립학교법이 마련한 각종 제재 조항들도 그동안 사학과 교육청이나 당국이 상당히 가깝고 유착관계를 형성한 측면이 있어서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단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외 없이 꺼내서 정비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 행사되게 해서 좀 더 정책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제재 수단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래야지만 이 일부 비리 사학을 근절할 수 있겠구나. 그쵸. 사학 비리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학을 건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거의 규범적 지침에 의거해서 바르게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 그리고 교육부 같은 맥락에서 전 교육감, 공정택 교육감 선상에서는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고, 그다음에 이제 외고를 포함한 이 특수 목적고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광명 교육감님 취임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 공교육에 초점을 둔 혁신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양자의 예를 들어서 이 차이나 또는 뭐 이렇게 이 사회적 기여도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등학교고요.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자율형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줄여서 자사고라고 그러는데, 자율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고등학교 수업료나 학교 운영 지원금 이런 것은 다 교육청에서 고시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까지 생각해서 다 가격이 있는데 이걸 자율화한 거예요. 등록금 자율화. 그 대신 재정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 67%의 사학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혀 안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교육 과정을 자율화 시킨 거거든요.
지금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목 시수를 20%까지는 자율적으로 증배할 수가 있거든요. 증감할 수가 있는데 이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50%까지. 그러니까 영어를 10시간 한다 그러면 15시간 할 수도 있고 5시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율성 폭을 넓혀준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입시 명문고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 본래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를 둔 이유는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학의 건학 이념에 따른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사학의 건학 이념은 명문대 입학이냐?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자사고 1학년 1학기의 시험 문제들을 보니까요. 네. 자사고 1학년 말까지 배운 걸 전제로 시험 문제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행 학습을 전제로 한 시험 문제. 네. 또 실제로 대부분의 자사고가 1학년 1학기에 일반 고등학교에서 1학년 2학기에 배울 걸 다 하고 있어요. 네. 수학 같은 거는. 네. 미리 당겨서. 네, 미리 당겨서 공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오히려 교육과정의 획일화, 즉 대입에 맞춘 교육과정의 획일화,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네. 국영수만 증배된 교육과정 아니냐. 그럼 여기에 무슨 진정한 의미의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있을 것이며 여기에 무슨 건학 이념이 들어오냐. 결국은 자사고라는 명분 아래 중학교에서 성적 상위 50% 아이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싹쓸이 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10,000명의 학생이 자사고 학생이거든요. 네. 서울에만 27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2개가 이제 일반고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자사고 정책은 실패로 네. 입증이 됐습니다만 어쨌건 10,000명의 학생, 그 중학교를 졸업한 10만 명의 학생 중에 상위 10%를 자사고가 싹쓸이 해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학교의 개토화를 부르는 주범이고 네. 대개 학교 선생님들은 그 공부 잘하는 중상위층 애들이 한 3분의 1쯤은 있어야 수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수업할 맛도 나고 네.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계고는 특목고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빠져. 상위권 한 25, 상위 25% 애들은 부모의 능력이 있으면 네. 다 자사고로 빠져. 네. 그러니까 일반 계고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수업할 맛이 안 난다. 수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너무 수준차가 난다. 너무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또 많이 모여있다. 이런 이제 네. 하소연을 하시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 자사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자사고는 그 일종의 좋은 학생들을 뽑되 입시 학원을 학교라는 그 예를 들어서 외피를 씌운 형태로 봐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학교들이 고등학교 가면 다 입시학원하고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네. 만약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네. 자사고는 가장 심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혁신학교는 일반 계고 중에서 우리가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8개인가 10개 정도의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 고등학교는 지금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학교에서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이른바 학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과연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냐.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혁신고등학교 등 혁신학교의 접근 방법은 두 마리 토끼론이 아니에요. 학력 신장도 잡고 인성도 잡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선인성입니다. 우선 아이들 하나하나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자기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 자존감,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면에 깨우침이 있고 내면에 힘이 생기잖아요. 네. 이것을 가진 아이들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힘이 생겨요. 그것으로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혁신학교에 주목하는 것은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3배를 받거든요. 2.5배에서 3배. 네. 그렇기 때문에 중상층 가정이 아니면 못 보내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일반 계고는 이제 골고루 있잖아요. 특히 중식 지원 비율이 한 15% 정도 되거든요. 네. 보통 혁신학교는. 그래서 혁신학교에 있는 아이들, 형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이들, 좋은 공부 습관이나 공부 환경에 처해 있진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내면을 흔들어서 깨울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건데요. 답은 뭐냐면 교육 과정을 바꿔서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 과정을 바꾼다는 건 수업을 충실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공교육을 살린다는 뜻은 수업이 충실해진다는 건데, 네. 국어는 국어답게, 영어는 영어답게, 수학은 수학답게 가르치지만 아이들을 깨우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가르쳐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런 수업 혁신을 이루어내고 생활지도 혁신을 이루어내서 아이들을 존중해내고, 그래서 자존감을 살려주고 네. 공부할 의욕을 네. 불러일으키고 네. 공부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교재 연구하고 강의 준비하시고, 이런 학교라면 성적도 n분의 1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공교육의 혁신학교를 토대로 해서 정상화할 수 있듯이 사립학교도 사실 여러 형태의 일부 학교이긴 하지만 비리에 놓여 있지만 그들도 어쨌든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지원 속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려면 결국 이제 그 자정 능력도 이제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그 사학 이 재단이 공교육에 이를 부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어쨌든 정책적 제안 내지는 입장을 좀 언급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네. 예, 이제 사학 이게 비리사학 문제로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네. 그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통해서 그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가 대폭 축소됐는데, 이것이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원상복구되는 법 개정이 19대 국회에서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비리사학에 그 책임을 물릴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존의 법이 인정하고 있는 다양한 제재 수단과 또 감독 당국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그 행재정적인 제재 수단이 있거든요. 네. 법적 수단 외에도.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조합해서 사학이 그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또 책무성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명하게 제재를 가해서 사학다운 사학, 그러니까 공교육의 일원으로서 공교육의 목표를 또한 달성하는 그런 건강한 사학으로 재구조화하고 재탄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인터넷에 나온 의견으로 이제 매듭을 지면서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올라왔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행복한 교육을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는 광래현 교육감이 직무에 좀 더 충실하셔야 되는데 재판에 발목이 묶여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의견이 올라와 있고요. 또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네. 제 직무에 충실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어쨌든 그 삼성 비자금 폭로를 한 김용철 변호사가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주진우 기자의 도움을 또 얻었고 그 과정에서 또 광래현 교수님도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향후 광래현 교육감님 모시고서 서울시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만 조만간 일주일 이내에 있을 중요한 행사가 또 있죠. 그거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건 뭐 좀 개인적인 거라서 네. 힐링 콘서트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장충단공원 서울의 장충단공원에서 광래현과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라는 게 열리는데요. 거기에 아주 멋진 한옥이 있습니다. 그 한옥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저녁 7시부터 이제 7시 40분에 일몰이래요. 네. 그래서 땅거미가 질 시간부터 14팀의 뮤지션들과 함께 아주 좋은 음악회가 열릴 거랍니다. 네. 네. 그냥 아주 날씨도 좋고 해서 굉장히 기분 좋은 저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와주셔도 좋겠네요.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 한면희의 공동선의 정치, 오늘은 서울시 광래현 교육감님 모시고 사학재단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정책 말씀 대담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모셔서 이제 1년의 교육정책과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그냥 뭐 했네요 진짜. 네.